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미국 소식,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지라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정부 효율성 기구 위원회 막 했는데 정부 부처가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원래 있던 기관, 즉 US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 기관을 이제 도지로 바꾼 거죠. 원래 이 기관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때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는데 정부 전산망이 못 따라와가지고 한바탕 이제 대란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만들어졌던 이제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우리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앙 정보센터 정도 되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도지로 이제 바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뭘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정광석화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현재 이 뭔가 연방 정부에 대한 많은 권한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자기가 채용한 여러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주요 부처, 정부 부처의 전산망을 지금 장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망과 관련돼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프로그램들, 주로 이제 지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죠. 정기적으로 이제 결제를 해주고 비용을 보내주고 하는 이런 쪽들을 이제 중단을 시키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대외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USAID 같은 기구 같은 경우는 기구 자체가 지금 이제 문을 닫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모든 행정기관들이 아직 도지가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6개 기관 정도는 일단 도지가 장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해당되는 이제 인사관리국, 즉 정부의 미국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장악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가 지출하는 지출 시스템, 우리도 공무원으로 급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출하기 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도 일단은 접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물러난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X 또는 지금은 이제 X죠. 과거의 트위터에서 일하던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본인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거의 24시간 철야 체제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즉 기다리지 말고 정광석화처럼 몰아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부 개혁을 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플랜을 만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쪽에서 많은 시간을 들일 거다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노트북을 들고 당장 컴퓨터 그리고 이제 서버실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럼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은 시스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지출, 잘못된 지출, 그 다음에 부패,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즉 도지의 임무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건데, 그 효율적인 걸 위해서 제일 크게 잡은 목표는 지출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량껏 정부 관료들이 판단해서 이건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일이 재량 지출인데, 이 재량 지출의 거의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지출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잡아내서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쪽에 지금 초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방대한 수조 달러가 되는 것을 어떻게 몇 사람이 다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AI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기존의 지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출 안 해도 돼, 아니면 이건 없애버려야 돼, 이거는 뭔가 이상해 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AI가 합심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같은 경우에 미국 중앙정부,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총 1조 8천억 달러의 이제 재정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는데, 이 미국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감사원에 해당하는 이제 회계 감사국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2023년도 회계 연도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2,36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출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적자 액수에, 그러니까 전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액수에 있어서 한 15% 정도 되는 게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지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AI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빨리빨리 평가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6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출, 이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들이 부적절한 지출인데, 이 중에 한 75%는 이제 초과 지출, 더 많이 지출해서 문제가 된 거니까 더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재량 지출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한 2조 달러 정도 돼요. 2조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조 달러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반인 1조 달러도 아마 줄이기 쉽지 않을걸?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인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도지라는 이 집단은 상당히 소수예요. 다 합해봐야 지금 100명, 한 4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 기관에 뭐 너댓 명씩, 그러면 그래 봐야 몇 개 기관 안 되잖아. 그러면 겹치기로 갑니다.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막 이제 해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끝내지 우리는 120시간이래. 그럼 우리가 3배 더 일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못 당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집에 가서 잠자고 쉬고 하는 사이에 뒤져가지고 뭔가를 더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인데, 이런 일을 뭐 테슬라에서도 했었고 스페이스X에도 했었고 트위터에서도 했었으니까 일론 머스크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스페이스X나 이런 곳에서 했던 방법을 보면, 일단 기존에 뭔가 지출되는 거 있으면 일단 0으로 만듭니다. 지출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뭔 일이 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거 지출 안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 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나를 고민해가지고 지출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다 삭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것들을 찾아내서 꼭 돈으로 해야 돼? 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돈을 하면 얼마나 써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와 그 다음에 도지의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DC에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쿠데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갑작스럽게 외부인들이 점령을 한 상황이고, 내가 맨날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박탈되거나 너 이제 나가라고 하는, 갑자기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연방정부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만 명 정도 공무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이제 발송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사직하면 9월 말까지 일단 예정된 급여는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업무를 제대로 못했어 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냥 아웃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표를 쓰면 이제 9월 달까지는 급여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관대한 조건이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지출을 삭감하려면 사람을 줄이고 사람에 대해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트럼프와 더불어서 이 연방정부 딥스테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러셀 보우트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 버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총무국, 옛날 총무처와 관련돼 있는 총무처 정도 되는 이 부처의 수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예산 지출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이제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 보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료들이 트라우마를 좀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고 공포가 질리고 해야 제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도지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인력들이 서버실, 컴퓨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각 부처의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과 1대1 인터뷰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얼굴을 보고 맞대고 한다기보다는 줌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나는 상대방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상대는 나한테 얼굴을 안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취조당하고 신문당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기분을 많이 느낀다라고 그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과 관련돼서 누구를 자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 라는 거를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되게 숨가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부처 출입이 안 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밖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지금 미국 그 의회 의원들한테는 상하원 모두 빗발치는 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지출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달 연방 정부에서 내가 계약한 거에 따라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대금도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구와 관련돼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한 달 동안에 걸려올 전화가 단 3일 만에 걸려오고 있는 게 지금 DC의 지금 풍경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더 중심에 서는 듯한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자꾸 연출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선을 넘지 마라, 일이나 열심히 하지 튀지 마라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생각하던 여러 번 부르짖던 딥스테이트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부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걸 딥스테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말하는 관료주의, 관료 집단을 해체하거나 재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사실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관료라고 하는 이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관료 집단의 어떤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미국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느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바꿔놓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관료주의가 몇 번의 변화를 겪어왔어요. 과거에는 엽관제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 메리트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시 엽관제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엽관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하냐, 무슨 이야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영어로 하면 이제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스포일 시스템. 스포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치인이 내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그 대가로 자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돼 있죠. 보통 이제 기관장, 어디 공공기관 이런 정도지 일선 부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뭐 선거에서 내가 좀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서 공무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잠깐 있다 나오는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나한테 기여했던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엽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엽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인물, 대통령들이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입니다.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엘리트 중심의 미국 정치를 대중주의, 뭐 어떻게 보면 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서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끌어내린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인데,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1824년 선거에서 이상야릇하게 졌어요. 그리고 이제 1828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한 이제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관련돼 있는,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어쨌건 내가 통솔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 공무원을 선발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하는 데에 대한 시스템을 이 엽관제, 스포일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선거에서 뛸 때 나를 열성적으로 지원해줬던 선거 운동원들이 있을 거고요. 선거 자금을 기부하거나 도네이션 해줬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 자리를 준 거예요. 공직을 임명을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잭슨 같은 경우는 1828년 선거에서 딱 승리한 다음에 백악관에 가서 전체 공무원들 중에 10%를 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쭉 채워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직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연방정부에서 급여를 받겠죠. 많던 적던 급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급여의 적게는 2%, 많으면 7%를 자기와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정당한테 도네이션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 나는 자리만 받고 입 딱 씻었다. 그러면 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나의 정치적인 활동을 지원해줬던 사람들한테 이제 공무원 자리를 나눠주는 게 엽관제다라고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엽관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자르고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또 자르고 집어넣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리를 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1828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연방정부가. 그런데 1883년, 그러다 60년 정도 지난 1883년이 되니까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6배가 넘는 증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 연방 공무원은 몇만 명이냐?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엽관제라는 걸 통해서 미국 중앙행정부처의 어떤 이 몸집은 지속적으로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엽관제 속에서는 그 자리를 맡아서 내가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 돈 10억을 내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 본전은 당연한 거고 10배, 20배, 많으면 100배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엽관제를 빗대는 이제 이러한 만평, 캐리컬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즉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멋있는 말이 아니고 이제 돼지는 탐욕의 이제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제 이러한 만평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엽관제가 한 60년 정도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부패 스캔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 19세기에 이제 또 열심히 이제 확장되고 있던 언론, 특히 신문이죠. 이런 신문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인들이 선거에 승리하고 나면 본인도 그 시스템을 써먹어야 되니까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되면서 시간이 60년이 이제 흘러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82년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여론들 전체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시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연방정부 공무원 대부분이 다 썩었고 부패하고 자기들이 돈 챙겨 나가는 게만 급급한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여론들을 등에 업고 당시에 이제 오하이오주 출신의 상원 의원을 역임하던 조지 펜들턴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제 법안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들턴 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이 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 미국 그 관료들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의 원칙이 되고 있어요. 이 펜들턴 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최소한도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충성심, 즉 대통령,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 메리트라고 그러죠.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선발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관료주의라는 것들을 만들 때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발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양 같은 경우는 과거제라는 것이 되게 옛날부터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되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서로가 패거리로 이렇게 나라를 경영을 해오다가 1883년쯤 돼서야 그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체제로 가도록 한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핍박받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아야 내가 제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성과로 내가 뭐 승진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때 등장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강등되거나 또는 정치적 이유로 승진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원칙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지만 19세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시스템이 전복되는 뒤집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제 미국의 이 펜들턴 법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개혁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제도들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많이 갖고 와서 썼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코트 트레벨리라는 이제 이름을 갖는 이제 행정개혁 제도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펜들턴 법이 만들어졌는데, 영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영국 같은 경우는 장관, 차관 이 정도로 당연히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빼고 나면 전부 메리트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남겨놓는, 즉 스포일 시스템을 일부 남겨놓되 기본적으로 메리트 시스템이 가는 두 개가 이제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영국식과 가장 큰 차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미국식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선거가 끝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보통 거액 기부자, 뭐 거액이라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순서대로 보통 그 대사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왔다 갔다 하기 좋고 별다른 현안이 없어서 그냥 내 직함으로 쓰기 좋은 카리브해 근처에 있는 나라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가용 비행기로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유럽에 어디 좀 멋들어진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죠.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 나 대사 가고 싶어. 그래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미국 정치가 이 역관제가 별로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 역관제가 1883년 이 펜들턴 법에서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운명을 내가 대통령과 함께 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 좀 투입될 필요도 있다. 즉 계속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무슨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느냐라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이 들어왔으면 최소한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라는 것들도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사회를 바꿔놓는데 역할과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럼 몇 명이냐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취임한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 공무원이 지금 이제 200만 명이 이제 훌쩍 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4,000명. 그러면 사실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 시스템들이 미국의 관료주의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의 이 메리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펜들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래 스포일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까지 꼭 이런 식으로 줘야 되나? 이건 그냥 누구나 국민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이제 직종을 찾는 거죠. 직렬을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한 11%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883년에는 11% 정도만 연방정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 메리트 시스템으로 작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포일 시스템이 없어지고 메리트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정하고 나니까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 좀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리트 시스템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메리트 시스템으로 한번 결정된 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놔둬요. 근데 아직 스포일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스포일 시스템으로 된 여기다가 내 사람들을 왕창 밀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퇴임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밀어넣은 사람들이 일하는 직종들을 메리트 시스템에 바꾸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직업 공무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정년 보장되고 안정적인 급여 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잘리고 좋은 수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점점 메리트 시스템이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전부 몸집도 계속 커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 그러니까 1883년에서 1900년까지 보면은 이제 불과 17년인데 17년 사이에 메리트 시스템이 46%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메리트 시스템 자체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떤 편법으로서 작용하는 점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는 80% 그리고 현재는 90% 가까이 이제 메리트 시스템으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메리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관료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장점이라면 뭐일까요?
공무원이라는 국가의 11 서번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당연히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과거의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국가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미국 행정 계통에서의 이제 평가인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전까지의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되게 사기가 낮았다고 그래요. 나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 벌고 튄다. 아니면 의욕 없이 일한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메리트 시스템에 의해서 내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 직업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 잘해서 승진도 해보고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는 의욕이 난다라고 하면서 정식 직업으로서 공무원들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게 됐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은 원래 스포일 시스템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몸과 돈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돈 들여서 대통령 선거 운동에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뛰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내 돈 들여서 내가 밥 사 먹고 내가 그냥 정치 자금 조금씩 내고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도대체 확보를 해야 되나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서부터는 기업들이 정치 자금을 대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 전까지는 내 몸으로 뛰고 내가 십시일반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해서 이때부터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펜들턴법 시장 적용되기 이전에는 전체 선거 자금의 한 75%에서 80%가 이 업관제를 전제로 한 어떻게 보면 거래 관계에서 나왔는데 이때서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점점 영향력을 커지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거액 기부자, 돈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 이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들어오면서부터 확실하게 이런 메리트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만 1970년대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를 띤 몇몇 기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법무부, 그다음에 FBI, 그리고 국세청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기관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우리로 따지면은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FBI는 뭐 정보와 관련돼 있는 국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IRS 같은 경우 당연히 국세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관들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권력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서부터 처음서부터 청문회를 치른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행정부처를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가 예산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권력기관에 대한 이런 기관에 대한 당파성을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임기를 가도록 하는. 그래서 FBI 국장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 가고 그 국세청 같은 경우는 5년으로서 일부러 대통령과 임기가 엇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 임기는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지금 19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73년, 74년 이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5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미국의 중앙정부의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색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 몇 차례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정부 이런 기관들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미국의 관료주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위해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력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관료주의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마다 이것을 개혁하고 바꾸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몇 차례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옛날 레이건 대통령도 시도를 했었고요. 클린턴 대통령도 시도를 했었고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를 동원해서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도지 이후의 변화는 뭐냐면은 역관제 대상 아까 4,000명 정도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 5만 명 이상 5만 5천 명 정도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모든 부처의 과장급 다 들어가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지 다 이제 여권제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1950년대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냉전이 막 시작됐을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강하고 스포일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행정부가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제 미국에서 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이 맥락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은 헝가리라든지 이런 그 극우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하고 되게 비슷해 있어요. 이런 거를 가리켜가지고 보통 권위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권위주의 운동의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가치관은 뭐냐면은 자국의 행정기관, 자국의 권력기관이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거나 이미 먹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때려 부숴서 새롭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가 망한다. 라는 것들이 이런 권위주의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도지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행정기관, 흔히 말하는 트럼프가 말한 딥스테이트를 부수고 미국의 행정기관이 더 효율화되고 슬림화되고 비용 절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잘못하면은 이제 정부 관료가 지나치게 정치화된다든지 아니면 정치권이 행정부를 무기화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야당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거액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 IRS, 국세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벌인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야, 그랬다면 뭔 난리를 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뭐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국화되는 건가요? 어쨌건 그러니까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경쟁이 되지만 선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동원되는 그러한 일들이 노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언론기관, 미국 언론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도지가 이제 미국 관료주의를 어떤 식으로 개혁하려고 이런 난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요. 안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죠. 1년 6개월 정도고요. 보통 일론 머스크 스타일은 일단 때려 부수는데 6개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6개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데 6개월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계속 여러분들 눈에서 어른거리면서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